추석 보름달 아래 그날 밤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처럼 내 기억 속에 박혀있다. 갓 쪄낸 송편의 따스한 김처럼 훅 끼쳐오는 그 감각, 아내의 어머니, 김 여사님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던 그 찰나, 그 순간 우리는 장모와 사위가 아닌 오직 두 사람의 남녀였다. 금기의 장막이 걷히고 숨겨진 욕망이 그림자처럼 기어 나왔을 때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우리 발밑에서 부서졌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영원히 고장난 시계처럼 그 죄책감과 달콤함 사이를 오가는 기나긴 꿈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이끌림이 한 가족과 두 영혼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는지,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추석 보름달 아래 그날 밤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처럼 내 기억 속에 박혀있다. 갓 쪄낸 송편의 따스한 김처럼 훅 끼쳐오는 그 감각, 아내의 어머니, 김 여사님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던 그 찰나, 그 순간 우리는 장모와 사위가 아닌 오직 두 사람의 남녀였다. 금기의 장막이 걷히고 숨겨진 욕망이 그림자처럼 기어 나왔을 때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우리 발밑에서 부서졌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영원히 고장난 시계처럼 그 죄책감과 달콤함 사이를 오가는 기나긴 꿈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이끌림이 한 가족과 두 영혼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는지,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민주는 삶이라는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거대한 톱니바퀴의 한 조각처럼 매일 정해진 길을 걸었다. 출근길 지하철의 익숙한 진동, 팩스 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뒤섞인 사무실, 퇴근길 맥주 한 캔과 스포츠 뉴스.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12살 딸과 아내 소라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흐트러짐 없는 일상이었다. 완벽해 보이는 그 틀 안에서 민주는 종종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소라와의 관계는 오래된 가구처럼 견고했지만 동시에 먼지가 앉은 듯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대화는 주로 딸의 학업이나 공과금에 대한 것이었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불꽃은 찾기 어려웠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스치는 일은 드물었고, 밤이 오면 각자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마치 두 개의 평행선처럼 나란히 존재하지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 민주는 그것이 결혼 생활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애써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해명할 수 없는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그의 일상에, 아내의 일상에, 아내의 어머니 김현주 여사님은 늘 따뜻하고 밝은 존재로 빛났다. 현주 여사님은 환한 미소와 인자한 눈빛을 지닌 분이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 한 번 하지 않고도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고, 손녀딸에게는 더없이 좋은 할머니였다. 명절이면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 사이의 작은 다툼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그야말로 가정의 중심이었다. 민주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고단한 삶의 위안이자 평화로운 안식처로 여겼다. 특히 소라와 잠시 냉랭한 기운이 돌 때면 현주 여사님의 유쾌한 농담이나 따뜻한 격려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늘 민준에게 우리 사위 힘들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며 등을 토닥여 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푸근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 익숙하고 편안한 감정의 틈새로 알 수 없는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이 흔드는 나뭇가지처럼 미미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파동은 민준의 마음을 잔잔히 울리는 작은 파도처럼 변해갔다. 어느 여름날 에어컨이 고장나 땀을 흘리며 씨름하고 있을 때였다. 현주 여사님이 얼음물과 수건을 가져와 민준의 이마를 직접 닦아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이마를 스치는 감각, 그리고 더위에 상기된 그녀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은은한 향기가
민준의 심장을 쿵 하고 울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염려와 다정함이 담겨 있었지만 민준은 그 안에서 전에 없던 묘한 깊이를 보았다. 또 다른 날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실수로 손을 대인 현주 여사님의 상처에 민준이 연고를 발라주던 때였다. 가늘고 섬세한 그녀의 손가락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왔다. 붉게 달아오른 피부에 조심스럽게 약을 바르는 민준의 손끝에 그녀의 체온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아이고, 우리 사위 덕분에 살았네. 현주 여사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시선이 잠시 그의 얼굴에 머물렀음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금지된 문이 아주 조금 소리 없이 열리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면 현주 여사님의 환한 웃음과 섬세한 손길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눈빛이 꿈처럼 어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내 어머니에게서 감지되는 이 묘한 감정의 파동은 단순한 존경이나 사위에 대한 자애로운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정원에서 우연히 발견한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처럼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이끌림이었다. 민주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설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성의 벽을 넘어선 감정의 물결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처럼 출렁였고 그는 그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갈 것만 같은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다가올 추석,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그날 밤이 민준에게는 어떤 알 수 없는 운명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추석 보름달 아래 그날 밤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처럼 내 기억 속에 박혀있다. 갓 쪄낸 송편의 따스한 김처럼 훅 끼쳐오는 그 감각, 아내의 어머니, 김 여사님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던 그 찰나, 그 순간 우리는 장모와 사이가 아닌 오직 두 사람의 남녀였다. 금기의 장막이 걷히고 숨겨진 욕망이 그림자처럼 기어나왔을 때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우리 발밑에서 부서졌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영원히 고장난 시계처럼 그 죄책감과 달콤함 사이를 오가는 기나긴 꿈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이끌림이 한 가족과 두 영혼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는지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다시 추석이 찾아왔다. 1년이라는 시간은 죄책감과 함께 무섭도록 빠르게 흘러갔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내 심장 밑바닥에 뜨거운 쇠붙이처럼 늘어붙어 있었다. 현주 어머니, 김 여사님의 집을 향해 차를 몰면서 나는 억지로 가벼운 농담을 던지고 옆자리에 소라는 아이들과 함께 명절의 설렘에 들떠 제잘거렸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마치 내 안의 시커먼 심연을 가리는 얇은 장막처럼 느껴졌다. 그래, 나는 괜찮다. 아무 일도 없었다. 스스로 되뇌는 주문처럼 속삭였다. 현주 어머니 댁에 도착하자마 이미 북적이는 명절 풍경이 우리를 반겼다. 마당에 늘어선 신발들,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 친척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명절의 모습이었고 나는 그 익숙함 속에 나를 숨기려 했었다. 아이들은 뛰쳐나가 사촌들과 어울렸고 소라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짐을 나르고 평소처럼 어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 속에서 그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부엌 문턱을 넘어섰을 때였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튀김을 뒤집던 현주 어머니,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작년에 비해 어딘가 더 마른 듯한 어깨선, 하지만 여전히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칼. 내 발걸음은 저절로 느려졌다. 그때 그녀가 뒤를 돌아봤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짧은 찰나,
부엌의 열기는 사라지고 서늘한 가을밤 공기가 우리 사이를 흐르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었지만 그의 심연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놀라움, 체념, 그리고 어렴풋한 그리움 같은 것. 나는 얼른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입술에만 머무를 뿐 눈빛에까지는 닿지 않았다. 왔니? 민준아,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소라랑 아이들은 평온한 목소리였다. 완벽하게 가장된 평온함. 나는 그녀의 물음에 기계적으로 답하며 부엌으로 들어섰다. 소라 옆에 서서 그녀를 돕는 신용을 했지만 내 신경은 오직 현주 어머니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묘하게 그날 밤의 기억이 손끝에서부터 피어올랐다. 손편을 빗는 그녀의 고운 손, 그 손이 내 손등을 스치던 그 순간 환영처럼 아른거리는 감각에 나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민준 씨 괜찮아요. 피곤하면 좀 쉬어요. 내가 다 할게요. 소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뭐라도 도울 일 없어. 애써 바쁜 척 다른 자비를 찾아 나섰지만 내 안의 심장은 시종 일관 북을 치듯 격렬하게 울렸다. 가족들 틈에 섞여 농담을 주고받고 아이들의 재롱에 박수를 치면서도 나는 끊임없이 그녀를 의식했다. 그녀 또한 그러했다. 분명히 우리는 서로를 피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를 끈질기게 확인하고 있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들처럼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도 결국에는 서로를 찾아내고 마는 그런 기묘한 놀이였다. 밤이 깊어지고 명절 음식으로 가득했던 저녁. 식사가 끝났다. 어른들은 피곤에 지쳐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고 아이들은 작은 방에 모여 떠들썩하게 놀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넓은 거실에는 나지막한 TV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내 앞에 맥주 한 캔을 놓았다. 잠이 안 와서 짧은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를 받아들었다. 우리는 마주 앉지 않았다. 멀찍이 떨어진 소파의 양 끝에 각자 앉아 마치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술잔이 비워지고 알코올 기운이 조금씩 정신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피로와 알코올이 섞여 몽롱한 기운이 감돌 때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민준아, 사는 게 쉽지 않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어딘가 힘겨워 보였다.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희미한 거실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안의 비밀과 죄책감을 알리 없는 그녀의 말은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나도 그렇다. 혼자 되니 더욱더 그렇네.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이며 따르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현주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기만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아니라 그녀의 외로움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욕망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지난 추석 보름달 아래에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당겼는지도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술잔을 비워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각자의 고독과 삶의 무게를 짊어진 두 영혼이 금기의 장막 뒤에서 몰래 서로의 그림자를 찾는 것처럼. 술기운이 오르면서 그녀의 어딘가 위태로운 옆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밤이 또다시 어떤 파국을 향해 흘러갈지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내 심장은 불안과 알 수 없는 기대로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추석 보름달 아래
그날 밤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처럼 내 기억 속에 박혀있다. 갓 쪄낸 송편에 따스한 김처럼 훅 끼쳐오는 그 감각. 아내의 어머니 김 여사님 현주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던 그 찰나. 그 순간 우리는 장모와 사위가 아닌 오직 두 사람의 남녀였다. 금기의 장막이 걷히고 숨겨진 욕망이 그림자처럼 기어 나왔을 때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우리 발밑에서 부서졌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영원히 고장난 시계처럼 그 죄책감과 달콤함 사이를 오가는 기나긴 꿈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이끌림이 한 가족과 두 영혼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는지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모든 가족이 깊은 잠이 빠진 고요한 추석 밤이었다. 창밖에서는 한가위를 밝히던 보름달이 차가운 은빛 그림자를 드리웠고 온 집안에는 명절 음식의 잔향과 온갖 사람들의 온기가 뒤섞여 묘한 나른함을 안고 있었다. 모두가 지쳐 잠든 시간 나는 홀로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다. 낮 동안 마신 술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인지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으나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다. 이불 속의 온기가 답답하게 느껴져 나는 결국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발끝에 닿는 마룻바닥은 차가웠지만 그 서늘함이 오히려 몽롱했던 정신을 일깨우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거실을 가로질렀다. 혹시라도 잠든 가족들을 깨울까 발소리조차 죽이며 향한 곳은 부엌이었다. 목이라도 죽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부엌 문틈 사이로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보였다. 불길한 예감보다는 막연한 호기심이 앞섰다. 부엌 안에는 현주 씨가 있었다. 모두가 잠든 시각, 홀로 남아 차분하게 뒤늦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수세미가 그릇에 닿는 소리, 물줄기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그녀의 등은 잔뜩 웅크린 채 하루 종일 이어진 명절의 피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듯했다. 머리칼은 느슨하게 하나로 묶여 있었고 땀인지 물기인지 모를 작은 물방울들이 목덜미에 맺혀 희미한 불빛 아래에 반짝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문간에 서서 그의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봤다. 평소에는 그저 아내의 어머니였을 뿐인데 지금 이 순간에 그녀는 왠지 모르게 낯설고 동시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시고 나직이 말을 건네자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다. 놀란 듯 돌아본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동그랗게 커졌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도 잠이 안 와요. 늦게까지 마시더니.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그 잔잔함이 오히려 내 마음속 미묘한 동요를 더욱 흔들었다. 괜찮습니다. 어쩐지 잠이 오질 않아서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나는 느릿하게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삼켰고 좁은 부엌 안에는 물비린내와 함께 갓 삶은 나물의 희미한 냄새가 맴돌았다. 괜찮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쉬세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옆에 바싹 다가서 있었다. 몸을 기울여 마른 행주를 집으려던 찰나 그녀가 씻어놓은 접시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이것 좀 옮겨줄래요?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내민 접시를 내가 받아드는 바로 그 찰나 서로의 손등이 스쳤다. 마치 정전기가 흐른 듯 혹은 얼어붙은 호수의 돌멩이가 던져진 듯 짧고도 강렬한 전류가 전신을 타고 흘렀다. 따스하면서도 동시에 서늘한 그녀의 피부 감촉, 낮 동안 설거지로 물러졌을 작은 손의 부드러움이 내 손등에 닿았다가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그 찰나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시간은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좁은 부엌을 채우는 듯했다. 그녀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희미한 무언가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술기운과 명절의 나른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둘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욕망의 실체가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불이 붙은 장작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얼굴과 주체할 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금 스쳤던 손을 움켜쥐는 듯하더니 이내 다시 수세미를 쥐고 고개를 숙였다.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려는 듯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짧고도 치명적인 한순간의 접촉은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고요했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고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금기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달콤함이 죄책감의 칼날 위에서 위태롭게 춤추고 있었다. 버추석 보름달이 차갑게 식어가는 새벽녘. 나는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났다. 간밤의 온기는 사라지고 이불은 마치 죄를 지은 몸을 감싸는 수위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옆자리, 내 아내의 잠든 모습이 희미한 어둠 속에서 평화롭게 보였다. 그 평화가 마치 나를 비난하는 듯했다. 어젯밤 보름달 아래에서 벌어진 금기의 순간들이 파편처럼 기억 속을 떠다녔다. 김 여사님의 떨리던 손끝, 마주쳤던 눈빛 속의 혼란과 갈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어제 꾼 잔혹하고도 달콤한 꿈처럼 생생했다. 머리맡에 놓인 시계를 보니 새벽 5시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이 시간에 깨는 일은 드물었다. 아마도 죄책감이라는 날카로운 송곳이 내 뇌리를 찔러댄 탓일 게다.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다.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거실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김 여사님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 역시 잠 못 이루고 일찍 일어난 것일까?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컵에 물을 따랐다. 차가운 물이 목줄기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간밤의 열기가 한순간 식는 듯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오히려 내 안에 들끓는 혼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사위님. 나직하고 조용한 목소리, 마치 어둠 속을 헤매던 나의 죄의식을 찾아낸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김 여사님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어제의 홍조 대신 창백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딘가 공허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우리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스쳤다. 그 짧은 순간 어제의 모든 것이 우리 둘 사이에 투명한 막처럼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너무나 선명한 기억의 잔상들. 나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 지으려 했다. 하지만 입꼬리는 억지로 끌어올려졌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네, 어머니. 잠이 일찍 깨서요. 어머니는요? 저도 잠이 오지 않아서요. 추석 아침이라 일찍 준비할 것도 많고 해서요. 그녀의 시선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었다. 평소에 당당하고 따뜻했던 김 여사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불안해 보였다. 그 모습에 내 안의 죄책감은 더욱 격렬하게 나를 덮쳐왔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지극히 평범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감정들은 너무나 컸다.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지난밤 내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혼란을 보았다. 금기를 넘어선 순간의 쾌락,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깊은 후회. 하지만 그 후회 속에서도 나는 아주 희미하게, 어쩌면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 어떤 낯선 이끌림을 읽어냈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그녀를 볼 때마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깨어난 것처럼
나는 애써 평범한 아침을 만들려는 듯 제가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하고 물었다. 어색하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사위님은 좀 더 주무시지 그러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부엌 안으로 몸을 돌렸다.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듯한 몸짓이었다. 나는 그녀의 등 뒤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른 어깨와 굽은 등 어젯밤 그 어깨에 기대었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그리고 위험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나는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내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알 수 없는 설렘 같은 것이 희미하게 묻어나는 듯했다. 이 낯선 감정의 실체를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외면하고 잊어야 할까? 나는 차가운 물을 한 번 더 마셨다. 물은 더 이상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내 안의 혼란만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한순간의 일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버린 것일까? 이 아침은 평생 잊히지 않을 길고 긴 고뇌의 시작이었다. 추석 아침의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나는 김 여사님과의 새로운 금기된 관계의 서막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쓰디쓴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추석 보름달 아래 그날 밤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처럼 내 기억 속에 박혀있다. 갓 쪄낸 송편의 따스한 김처럼 훅 끼쳐오는 그 감각, 아내의 어머니 김 여사님의 손등을 스치던 그 찰나, 그 순간 우리는 장모와 사위가 아닌 오직 두 사람의 남녀였다. 금기의 장막이 걷히고 숨겨진 욕망이 그림자처럼 기어 나왔을 때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우리 발밑에서 부서졌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영원히 고장난 시계처럼 그 죄책감과 달콤함 사이를 오가는 기나긴 꿈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이끌림이 한 가족과 두 영혼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는지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내 일상은 마치 흑백으로 변한 영화 같았다. 오가는 사람들, 북적이는 거리, 사무실의 익숙한 소음들조차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내 몸은 분명 이곳에 있었지만 내 정신은 여전히 그날 밤 현주 씨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던 그 찰나에 머물러 있었다. 갓 지은 밥을 먹어도 목이 메었고 아내의 다정한 말소리조차 낯설게만 들렸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천장에는 보름달 대신 현주 씨의 흐릿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 조심스러웠던 손길, 그리고 금기된 공기 속에서 피어났던 알 수 없는 떨림. 그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반복 재생되었다. 죄책감은 거대한 늪처럼 나를 집어삼키려 했다. 나는 남편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그녀의 사위였다. 이 모든 것을 배신하는 상상조차 불경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죄책감의 늪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달콤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그날 밤의 감각은 단순히 한순간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메말랐던 내 감정의 샘을 터뜨린 거대한 파동 같았다. 나는 현주 씨 역시 나와 같은 마음일까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뒤척이다. 결국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현주 씨 잘 들어가셨죠?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뻔한 안부 문자였지만 손가락은 사정없이 떨렸다. 답장이 올까? 오지 않을까? 온다면 어떤 내용일까?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스쳤다. 몇 분이 흐르고 초조함이 극에 달할 때쯤 진동이 울렸다. 네, 민준 씨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 잘 지내시죠? 짧은 문장 속에서 나는 그녀의 망설임과 동시에 그날 밤의 잔향을 느꼈다. 그 후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조심스러운 연락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숨어 있었다. 밤늦은 시간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주고받는 문자는 마치 밀서와 같았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는 평범한 문장 뒤에는 당신 생각이 났어요. 라는 속삭임이 저녁 드셨어요. 라는 안부 뒤에는 당신을 보고 싶어요. 라는 갈망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직접 볼 수 없었기에 오히려 문자를 통해 더욱 깊은 감정의 바닥을 탐색했다. 서로의 문장 속에서 우리는 그날 밤 우리가 나누었던 암묵적인 약속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현주 씨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걷잡을 수 없는 용기가 생겨났다. 죄책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녀에 대한 갈망이 그 죄책감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다. 우리는 더 이상 문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직접 보고 싶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녀의 눈빛을 확인하고 싶었다. 결국 우리는 만남을 약속했다. 그녀는 백화점 쇼핑을 핑계로, 나는 급한 외근을 핑계로 평일 오후 인적이 드문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갓 내린 커피향이 가득했지만 우리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얼굴만 응시할 뿐이었다. 마주 앉은 우리의 거리는 지척이었지만 장모와 사이라는 금기의 장막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현주 씨의 뺨은 상기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잔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현주 씨는요? 우리의 대화는 어색하고 단절적이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기억,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서로에게 느꼈던 감정의 소용돌이. 카페를 나와 헤어질 때 그녀는 나도 모르게 내 손등을 살짝 스쳤다. 그 찰나의 스침, 마치 추석 밤의 데자비 같았다.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은밀한 만남은 조금씩 횟수를 늘려갔다. 매번 만날 때마다 죄책감과 스릴은 더욱 커졌고 우리의 관계는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위태로움 속에서 더욱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이 기나긴 꿈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푸석 보름달 아래 그날 밤의 맹렬한 불꽃은 꺼지지 않고 내 안에서 미약하지만 끈질기게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갔지만 내 삶은 이미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혼돈에 빠져들었다. 아침 햇살이 창을 비추고 저녁 노을이 도시를 물들여도 내 영혼의 시간은 그날 밤에 멈춰버린 듯했다. 소라와의 관계는 마치 낡은 도자기에 생긴 금처럼 조금씩 균열하기 시작했다. 나는 늘 어딘가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처럼 보였다. 소라가 내게 말을 걸면 대답은 하지만 내 시선은 허공을 헤매거나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겨우 잠들어도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꿈속에서 나는 늘 그날 밤의 현주 여사님을 만났다.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애틋하게, 때로는 절망적으로. 아침에 깨어나면 곁에 잠든 소라의 모습이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오빠, 요즘 무슨 일 있어? 통 말이 없네. 소라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그저 아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 라는 뻔한 변명으로 대꾸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과 서운함이 스치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 우리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장벽은 점점 더 높아져 갔고 나는 그 장벽을 허물 용기도 방법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끔찍한 죄책감 속에서도 나는 현주 여사님에게서 묘한 위안과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어쩌다 마주치는 시선, 짧은 대화 속에서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나만의 비밀스러운 공감을 읽었다. 그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마치 오랜 비밀을 공유하는
두 사람만이 아는 은밀한 언어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내 안에 고장난 시계는 잠시 째깍이며 다시 살아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죄책감이라는 날카로운 가시밭길 위를 걷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 금단의 관계에서 오는 아슬아슬한 스릴과 잃었던 나 자신을 찾아가는 듯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이 감정은 마치 독약 같았지만 동시에 해독제처럼 나를 사로잡았다. 현주 여사님도 마찬가지였다. 딸과 사위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거실을 서성이거나 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다. 특히 소라가 민준과의 사이를 걱정하며 그녀에게 기대어 올 때면 현주 여사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이 딸의 불행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딸에게는 떳떳한 어머니여야 했고 사위에게는 존경받는 장모여야 했는데 이제 그녀는 누구도 아닌 오직 욕망에 사로잡힌 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민준과의 관계에서 잃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듯한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욕망의 대상이 되는 그 짜릿한 감각이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주름진 손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매만질 때마다 그녀는 낯선 생기가 서려있는 자신의 눈빛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설렘, 뜨거웠던 열정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느껴지는 이 생생한 감정들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감정의 끝은 어디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들의 금기된 관계는 미국의 씨앗을 품은 채 고요히 그러나 맹렬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부석 보름달 아래. 그날 밤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처럼 내 기억 속에 박혀있다. 갓 쪄낸 송편의 따스한 김처럼 훅 끼쳐오는 그 감각, 아내의 어머니, 김 여사님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던 그 찰나, 그 순간 우리는 장모와 사위가 아닌 오직 두 사람의 남녀였다. 금기의 장막이 걷히고 숨겨진 욕망이 그림자처럼 기어 나왔을 때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우리 발밑에서 부서졌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영원히 고장난 시계처럼 그 죄책감과 달콤함 사이를 가는 기나긴 꿈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이끌림이 한 가족과 두 영혼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는지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그 달콤한 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금지된 열매를 탐한 대가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찾아왔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이토록 얇은 얼음 위에 지어진 성체였음을 곧 깨달았다. 현주 씨와의 은밀한 만남은 마치 어린아이의 숨바꼭질처럼 스릴 넘쳤지만 동시에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늘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응시하며 조롱하는 기분이었다. 가장 먼저 내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것은 아내 소라였다. 부부란 어쩌면 서로의 그림자까지 기억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소라는 내 눈빛이 변했음을,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졌음을, 퇴근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음을 눈치챘다.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얼굴이 폈네. 처음엔 농담처럼 던지던 말이 점차 날카로운 의심의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겨누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질문 하나하나가 내게는 거대한 신문처럼 느껴졌다. 샤워를 하다 문득 생각에 잠기거나 휴대폰을 유난히 소중하게 지키는 내 행동에서 그녀는 낯선 그림자를 읽어냈다. 여보, 요즘 당신 왜 그래?
뭔가 숨기는 거라도 있어. 어느 날 밤 소라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끝에 앉아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거울처럼 내 속내를 비추는 듯했다. 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대꾸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해. 하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소라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내 귓가를 때렸다. 그때부터 소라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내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으려는 듯했다. 현주 씨 주변에서도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추석 이후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생기가 돌았고 때로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망설임과 어딘지 모를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이웃들은 현주 씨의 변화를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몇몇 부인들은 묘하게 얽힌 시선을 보냈다. 현주 씨가 조금 차려입고 외출하는 날이면 그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짐작이 섞여 있었대요. 김 여사님, 요즘 아주 아가씨 같으세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칭찬인 듯하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탐색이 숨어 있음을 현주 씨는 직감했다. 그녀의 친구인 미란 이모님은 더 노골적이었다. 현주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환해지긴 했는데 어딘가 불안해 보여. 미란 이모님의 깊은 눈은 현주 씨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현주 씨는 애써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죄책감과 동시에 일말의 설렘이 뒤섞인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세상의 시선이 마치 거미줄처럼 그녀를 옥죄어 오는 듯했고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조차 극도의 조심성을 기울여야 했다. 짧은 문자 하나에도 수십 번 망설였고 잠시의 통화는 몰래 도둑질하는 것처럼 빠르게 끊어야 했다. 우리 이제 어떡하죠? 소라가 자꾸 눈치를 채는 것 같아요. 현주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올 때마다 내 심장은 차가운 철사로 감기는 듯했다. 나도 그래. 요즘 소라가 잠자리에서 나를 이상하게 봐. 우리는 서로의 불안감을 확인하며 이 위험한 게임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어느 날 우리가 평소처럼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몰래 앉아 손만 잡고 있던 때였다. 멀리서 소라의 친구인 지혜가 아이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서로의 손을 놓았다. 지혜는 우리를 보지 못한 듯 스쳐 지나갔지만 그 찰나의 아찔함은 우리의 심장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했다. 이러다 정말 들키겠어요. 현주 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다시 잡았을 뿐이다. 그날 밤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악몽처럼 나의 모든 감각을 짓눌렀다. 우리는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사는 두 영혼이 되었다. 추석 보름달 아래 그날 밤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처럼 내 기억 속에 박혀있다. 갓 쪄낸 송편의 따스한 김처럼 훅 끼쳐오는 그 감각. 아내의 어머니 김 여사님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던 그 찰나. 그 순간 우리는 장모와 사이가 아닌 오직 두 사람의 남녀였다. 금기의 장막이 걷히고 숨겨진 욕망이 그림자처럼 기어나왔을 때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우리 발밑에서 부서졌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영원히 고장난 시계처럼 그 죄책감과 달콤함 사이를 오가는 기나긴 꿈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이끌림이 한 가족과 두 영혼의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는지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우리의 미란 오아시스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다. 아내의 지혜의 날카로운 시선, 저녁 식탁에서 내 휴대폰을 흘긋거리는 눈빛, 현주 여사님,
내게는 그저 현주였다이. 마시던 차잔을 나도 모르게 집어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 스쳤던 찰나의 표정, 죄책감은 발각의 망령을 덧씌워 모든 것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갑자기 유리처럼 투명해졌고 우리의 비밀은 언제 깨져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그림자 위에 서 있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기분은 일상이 되었고 매 순간이 위기였다. 특히 지혜는 이전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변해 있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침묵했다. 현주와 내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면 그녀의 시선은 뱀처럼 우리의 주위를 맴돌았다. 한 번은 현주가 내게 끓여준 약차를 내가 마시자 지혜가 무심한 듯 어머니는 왜 매번 민준 씨만 약차를 끓여주세요. 제가 마실 때는 그렇게 안 하시더니 라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감춰진 미소는 우리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현주는 황급히 웃으며 내 사위가 워낙 기운이 없어 보여서 그랬지 라고 둘러댔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 공허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나는 지혜의 숨소리 하나하나의 가시가 돋친 듯 느껴졌다. 그녀는 진실을 모르는 채 고통받고 있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나라는 사실이 나를 더욱 짓눌렀다. 현주와의 연락은 더욱 은밀해지고 짧아졌다. 문자는 암호처럼 변했고 만남은 더 이상 꿈결 같지 않고 절박하고 초조한 도피처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순간에도 발각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 어느 날 밤 현주는 지쳐 보이는 얼굴로 내게 말했다. 민준아, 우리 이러다 정말 다 잃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을 끝자락에 찬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우리의 불안감은 그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다. 우리 이젠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나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나왔다. 현주의 눈이 커졌다. 그만두자고,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의 표정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본 듯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현주 씨, 지혜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이러다 정말 모든 게 밝혀지면 우리 가족은 다 파멸할 거예요.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은 비수처럼 나의 심장을 꿰뚫었다. 현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지혜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가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무의식적으로 피했다. 그 움직임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을 나는 보았다. 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매 순간 지옥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요. 그럼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 고통을 나 혼자 감당하라고 당신은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 내 텅 빈 노후에 다시 꽃을 피워줬단 말이야. 이걸 이제 와서 다 잊으라고. 내가 어떻게 그래? 현주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의 절규는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 못 들고 당신과의 순간들을 후회하면서도 그리워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사랑이 우리가 서로에게 느낀 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추악하고 금지된, 그러나 너무나도 강렬했던 사랑, 방차가운 침묵이 우리를 에워쌌다. 현주는 흐느끼고 있었고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작은 왕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 헤어져요. 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말은 두 사람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현주의 흐느낌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사랑과 미움, 원망과 체념이 뒤섞인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순간이 꿈이었고 이제 그 꿈에서
억지로 깨어나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헤어져야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모든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녀의 체념 섞인 승낙에 내 가슴은 더 깊이 짓눌렸다. 이별은 내가 내린 최후의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내린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파멸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잃었고 그 상실감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닐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날 밤 나는 비로소 진정한 파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세상의 비난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부서져 버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잔해였다. 후석 보름달 아래 그날 밤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처럼 내 기억 속에 박혀있다. 갓 쪄낸 송편의 따스한 김처럼 훅 끼쳐오는 그 감각, 아내의 어머니 김 여사님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던 그 찰나, 그 순간 우리는 장모와 사위가 아닌 오직 두 사람의 남녀였다. 금기의 장막이 걷히고 숨겨진 욕망이 그림자처럼 기어나왔을 때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우리 발밑에서 부서졌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영원히 고장난 시계처럼 그 죄책감과 달콤함 사이를 오가는 기나긴 꿈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이끌림이 한 가족과 두 영혼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는지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발밑에서 으스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신경에 거슬리던 어느 날이었다. 소라는 평소처럼 침대에 놓인 내 휴대폰을 들었다. 알람을 맞추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습관이었을까? 순간 그녀의 눈이 멈춘 곳은 내 메시지함, 그리고 현주 씨의 이름 옆에 선명하게 떠있는 짧은 문자였다. 오늘 밤 그곳에서 혹시 담담하게 적힌 몇 글자였지만 그 속에 담긴 금기의 온도와 우리가 서로에게만 허락했던 그곳이라는 은밀한 암호는 소라의 세상에서 모든 색깔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게 뭐야? 소라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한없이 부서질 듯 연약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증오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나는 그 시선 아래 한치의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심장이 옥죄어 오는 고통 속에서 나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고개를 떨군 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 미간 도자기는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예전의 완벽한 모습을 되찾을 수 없는 법.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흐느낌이 분노로 바뀌고 날 향한 비난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그녀는 내게서 그리고 현주 씨에게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토해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집은 지옥이 되었다. 소라의 울음과 나의 침묵이 번갈아가며 방을 채웠고 결국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낯선 손길에 무심하게 상자에 담기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지어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소라는 나를 떠났다. 내 삶의 가장 견고한 울타리였던 가정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우리의 관계는 이혼 소송이라는 잔인한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 작은 영혼들에게 내가 저지른 죄가 어떤 상처를 남길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현주 씨에게도 지옥은 다르지 않았다. 소라가 내게서 돌아서자마자 그녀는 그 파편을 들고 친정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배신은 딸에게 가장 잔혹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현주 씨의 남편, 그러니까 소라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주 씨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사랑하는 딸의 비참한 눈물을 보며 다른 자식들 또한 등을 돌렸다. 동네의 시선, 친척들의 수군거림, 교회의 권사님들이 그녀를 피하는 눈빛,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이 그녀를 향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아름답게 가꾸어 왔던 그녀의 삶, 존경받던 김 여사님이라는 이름은 한순간에 추악한 불륜의 주원글씨로 얼룩졌다. 나는 가끔 폐허가 된 현주 씨의 집 주변을 맴돌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은 마치 그녀의 삶처럼 깊고 막막했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황혼의 문턱에서 찾아온 금기된 사랑은 황홀한 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잔혹한 재앙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자 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날카로운 상처가 되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 달콤함 뒤에 숨겨져 있던 고통은 이제 현실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되돌릴 수 없는 상실감, 씻을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추악한 낙인. 모든 것이 해체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그날 밤 추석 보름달 아래서 맺어진 그 순간이 우리 삶의 가장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남은 것은 오직 허무와 텅 빈 마음뿐이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모든 것을 지워낸다고들 하지만 어떤 흔적은 시간이 깊어질수록 선명하게 새겨지는 법이다. 추석 보름달 아래 그날 밤의 일탈이 마치 뜨거운 인두로 지진 듯 내 기억 속에 낙인처럼 박힌 지 벌써 2계절이 흘렀다. 격렬했던 감정의 소용돌이는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공허와 후회는 더욱 깊고 넓게 드리워졌다. 이제 나는 각자의 자리에서 현주 씨도 나도 홀로 남겨졌다. 한때는 웃음과 소음으로 가득했던 내 집은 이제 텅 빈 동굴처럼 고요하다. 아내는 멀리 떠나갔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내가 택했던 사랑이라는 이름의 금기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나를 이 외딴 섬에 고립시켰다. 갓 쪄낸 송편에 따스한 김처럼 훅 끼쳐오던 그 감각은 이제 차가운 새벽 공기처럼 내 심장을 파고든다. 그때 그 순간의 달콤함은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잊을 수 없는 흉터로 남아버려.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침대 위에서 나는 그날의 현주 씨의 눈빛, 떨리던 손끝, 그리고 한숨 같던 속삭임을 곱씹는다. 그것이 과연 사랑이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이끌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황혼에 접어든 삶의 끄트머리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빛에 현혹되었던 나비처럼 현주 씨 역시 그랬을까? 나만큼이나 깊은 고독에 잠겨 있었을까? 그녀의 삶도 나만큼이나 불완전했을까? 이제 그녀의 소식을 듣는 일조차도 금기가 된 시간 속에서 나는 막연히 그녀의 안녕을 기도할 뿐이다. 그녀가 나처럼 이 쓸쓸한 감정의 늪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기를, 그저 평온하기를. 그러나 내가 남긴 상처가 그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았으리라는 잔혹한 확신은 나를 더욱 괴롭힌다. 사랑이라고 불렀던 그 감정은 어쩌면 순간의 감정적 해해, 갈증, 메마른 관계 속에서 피어난 갈대 같은 위안이었을까?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의 쾌락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왔다. 그 쾌락 뒤에 숨겨진 것은 깊은 고통과 자괴감이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 얄팍했던 감정의 유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다. 내 안의 욕망이 맹목적으로 이끌었던 그 길 끝에는 그저 지독한 쓸쓸한 한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윤리와 도덕은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우리 발밑에서 부서졌고 그 파편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해가 저물고 다시 동이 트는 매일이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그 죄책감과 달콤함 사이를 오가는 기나긴 꿈처럼 느껴진다. 현실은 냉정하고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나는 그날 밤의 선택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 텅 빈 공간에서 나는 매일 밤 나 자신과 마주하며 묻는다. 과연 그 한순간의 이끌림이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었는지. 그 물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 어떤 답도 찾을 수 없다. 앞으로 남은 내 삶은
영원히 고장난 시계처럼 그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헤매이리라. 이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황혼의 기록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깊은 후회와 상실의 서사로 채워지고 있다.